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윤입니다. 정보경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오늘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주가 반등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투심을 끌어올렸는데요. 특히나 오늘 장이 마감된 후에 미국과 이란이 휴전 합의에 도달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수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지만 호르무즈 자유통항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 유가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WTI와 브렌트유가 5%대 급락하는 간밤 시장이었습니다. 네, 시장은 정답을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제 유가는 하락한 바 있었죠. 이런 흐름이 사실은 간밤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보인 게 결국에는 시장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달러가 이에 따라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여러모로 투자의 우호적인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한국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실질적으로 외국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저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3대 지수는 일제히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 오른 가운데 오늘 기술주 위주로 반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0.66%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도 0.32% 오르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한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는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유가가 5%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미국채 10년물도 1.73% 하락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장단기물 모두 하락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간밤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저와 지금부터 마켓 무버 이슈로 만나보시죠. 미국과 이란의 재충돌 우려는 크게 완화가 됐습니다. 장이 마감된 후에 이어지는 속보까지 있었고요. 유가의 급락, 그리고 금리 하락과 반도체 강세가 캐나다와의 무역 긴장까지 눌렀던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S&P 500, 나스닥, 다우 이렇게 3대 지수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4% 넘게 올랐습니다. 강한 강세를 보였는데 유가 하락과 금리 하락이 성장주의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반도체 중심의 상승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오늘 유가가 급락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중에 미국 정부가 이란 대응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강조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전과 같은 무력 충돌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메시지를 날린 거고요. 미 국무부도 중동에서 철수했던 일부 외교 인력의 복귀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중동 확전 및 원유 공급 차질의 위험이 완화되는 것으로 시장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국제 유가가 3%대 하락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에 국채 금리 하락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결국 금리 부담도 완화됐고 여기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과 AMD의 개별 호재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기술주의 반등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이 마감된 후에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 관한 속보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의 자유통항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라는 이야기에 국제 유가는 낙폭을 키우면서 WTI와 브렌트유가 5%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캐나다의 보복 관세 이슈도 있었는데요. 캐나다가 미국의 50% 관세에 맞서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는 보도였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유제품과 해산물, 가전, 목재, 종이, 의류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러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 자체는 분명히 증시에 부담이 되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원유는 현재 관세 충돌의 핵심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오늘은 유가와 국채금리의 하락이 시장에 더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와의 무역 악재는 시장의 상단을 제한하는 재료로서 사용이 됐고 오늘 증시는 버틸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소비 심리를 보여주는 8월 소비자 신뢰 지수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90.2였지만 89.4로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고요. 2달 연속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대지수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74.0에서 68.2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통상 80 미만이면 경기 침체 위험을 시사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소비와 경기가 둔화되면서 금리 하락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캐나다와의 무역 분쟁과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의 상단을 눌렀고요. 중동 긴장 완화에 따른 유가의 급락 그리고 금리 하락이 하단을 받쳐준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소비자들의 마음은 점점 더 좀 냉랭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에는 소비주가 일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은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 대체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에 마감했습니다. 물론 어제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반등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던 결론은 반등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엔비디아 2%대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원래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전에는 상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대 상승이 나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 가깝게 상승, 그리고 AMD가 5% 가깝게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AMD는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울프 리서치가 AMD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여러분들 월가에서 나오는 투자 의견들은 잘 보셔야 되는 게 목표 주가를 소폭 상향하는 것도 있고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레이먼드 제임스가 AMD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하라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목표 주가를 소폭 계속해서 상향하는 게 아니라 투자 의견 자체를 바꿨다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이기도 합니다. 투자은행의 시선의 변화에 따라서 AMD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이 투자 의견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AMD가 사실상 엔비디아와 맞먹는 매출을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5%대 가깝게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아주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엔비디아 관련 제품에 이슈가 없는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의 칩으로 우리가 데이터 센터 구축 그리고 컴퓨팅 구축이 거의 다 완료됐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고요. 또 간밤에는 엔비디아가 드론과 소형 로봇용 AI 컴퓨터 잭슨 올인 나노 2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시장에서는 약간 또 환호를 할 만했던 게 로보틱스, 그러니까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에서는 약간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마블 테크놀로지도 5%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4%대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퀄컴, 온세미컨덕터까지 일제히 상승세. 초록불을 켜낸 기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델 테크놀로지 보시다시피 4%대 상승. 그런데 약간 좀 엇갈렸던 게 델은 올랐는데 샌디스크는 내렸습니다. 샌디스크 1%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약간의 좀 혼조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라클은 상승했지만 팔란티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같은 기업들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가 괜찮습니다. 미국에서는 금융주가 연이은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P모건 1% 가깝게 상승,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강보합권, 웰스파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B도 보합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러한 기업들은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지 에어로스페이스가 2%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 이슈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우주항공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자 심리가 조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테슬라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간밤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딕스 스포팅 굿즈. 미국에서 스포츠 관련 용품들을 파는 대형 리테일 샵입니다. 유통업체인데요. 이 딕스 스포팅 굿즈에서의 매출과 EPS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미국의 심리, 소비자의 심리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딕스 스포팅 굿즈가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 내 소비자들이 쉽게 좀 지갑을 열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게 사실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그만큼 반응을 했습니다. 30% 넘게 폭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요, 물론 개별 이슈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소비자의 심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발표가 됐던 소비자 신뢰지수도 그랬고요. 그리고 간밤에는 소비자 신뢰지수만 발표된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관련 지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간 냉랭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소비자들이 어느 쪽에 지갑을 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소비자들의 심리가 워낙 냉랭해지다 보니 이제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기업은 어디에 돈을 쓰는 대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먼저 스페이스X 보시면요. 간밤에 2%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1,0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우주 발사 기지를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 건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이 뉴스에 주목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페이스X가 원래 예상했던 시기보다 더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는 워낙 큰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건설 기지를 이제 발사 기지를 건설을 하는 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간밤에 스페이스X가 발표를 한 것을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환호를 했습니다. 스페이스X 뭔가 투자를 하거나 무언가를 건설할 때 굉장히 느린 기업이 아니야? 라고 우려를 했지만 실제로 발표를 된 거 보니 스페이스X가 이렇게 큰 사업도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구나 라면서 시장은 안도를 했고요. 주가가 2%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락업 해제에 대한 좀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모더나입니다. 이게 세 자릿수의 급등률을 나타냈던 기업이죠. 지난주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 약간 좀 조정 흐름이 나오더니 간밤에 다시 한번 14%대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울프 리서치가 모더나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울프 리서치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모더나와 머크의 투자 의견을 동시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울프 리서치가 모더나를 사실상 홀드, 보류, 중립 정도의 투자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간밤에는 시장 수익률 상회, 아웃퍼폼이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엄청난 상향이었고요. 사실상 거의 3단계 상향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14%대 급등세가 나왔고 S&P 500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CNBC는 논평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새로운 맥미니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보시다시피 보합 수준에서 끝난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반도체로만 가는 시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완전 쉬어가고 다른 업종과 기업들이 빠르게 올라가는 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수는 계속해서 또 잘 가고 있습니다. CNBC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소비 심리는 나빠졌지만 실제 지출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간밤에 나왔던 소비자 신뢰지수는
시장의 예상보다도 부진했는데 실제로 보니 미국 내에서 돌아다니는 돈을 보니 지출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실제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최근에 이 소비주들이 연이어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내놓는 실적을 봤을 때 소비가 약간 좀 감소하는 것이 감지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어떠한 기로에 서 있는 듯한데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은 실제로 투자를 늘리고 있고 소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직 지수로 완전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또 지수에 반영이 될지 아니면 반영되지 않고 실제로 시장이 걱정의 벽을 타고 쭉 올라가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지금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 하락 속에서 특히나 반도체가 강했던 간밤 시장이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그 우리나라 증시가 큰 위기에 처했다가 극적으로 네. 장 중반부터 계속 치고 올라가서 기관이 대량 매수하면서 정말 변동성 대단했죠. 거의 7%가량 삼성전자, SK에서 하락하다가 플러스 마감됐습니다. 네. 그게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인 경향이 있지 않은가. 요즘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미국 증시의 반도체 주식들도 반등을 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티티타카로 우리나라가 오늘 물려받으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또 있는 이 흐름으로 아주 지금 좋은 선순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주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고 전반적으로 전체 지수들이 다 좋은 지금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오늘은 시초가에서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팔란티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사이 주가가 무려 4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AI 기반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특히나 인재 경쟁에서 선두를 굳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나눠보죠. 네, 팔란티어가 완전 부활했습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게 주식시장에서 역할도 그렇지만 사실 CEO가 네. 알렉스 카프가 굉장히 강성이잖아요. 온갖 언론에 다 나와서 굉장히 강한 뉘앙스로 발언을 하고 특히 마이클 버리와 완전히 대척점에 서서 서로를 겨냥한 거의 뭐 비수 같은 그 말 주고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이클 버리는 완전히 그 시장에 대한 AI 특히 AI 씬에 대해서 풋 포지션을 취하면서 뭐 급락을 예고하고 있는 반면에 알렉스 카프는 그걸 정말 미련하고 멍청한 짓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죠. 그렇게 AI 씬에 대해서 전체적인 매도를 하는 거는 지금 상황을 완전 부정하는 거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의 최첨단 그 어떤 성능을 가진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또 본인도 어떻게 보면 전선에 서가지고 그런 발언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요, 또. 왜냐하면 매그니피센트 7에 속하진 않지만 사실 팔란티어 테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전령 역할로 앞에서 움직이는 경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팔란티어 테크가 부활을 했다는 거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7도 움직일 것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선이 있다면 약간 이 팔란티어 테크는 자선 같죠. 조그만 배가 먼저 나가서 진격 지휘를 하면은 네. 매그니피센트 7 대어들이 뒤에서 몰려듭니다.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팔란티어 테크의 최근의 상승률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AI 씬에 대한 우려가 다시 찢겨내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약간 신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팔란티어가 또 특히나 2분기 실적에서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다만 리스크 요인이라는 높은 밸류에이션이 꼽히기도 하는데 그 이야기도 한번 이어서 해주실까요? 네, 엔트로픽이 상장을 앞두고 있고 뭐 스페이스X의 가치를 뛰어넘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팔란티어 테크랑 가장 큰 차이가 팔란티어 테크는 이미 증명을 했고 미국 정부와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지금 엔트로픽이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미국 정부랑 트럼프죠. 왜냐하면 굉장히 도덕적인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전쟁에서는 쓰이면 안 된다. 그 엔트로픽의 성능을 자신도 무서워해가지고 만약에 전쟁에서 엔트로픽이 관여를 하게 되면은 그냥 막 살상을 하면서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다리오 CEO의 그 어떤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는 그게 싫은 거죠. 너가 뭔데 우리 정부가 쓰면 쓰는 거지. 뭐 어느 부분에서 반대를 하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팔란티어 테크는 지금 미국 정부, 특히 방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엔트로픽이 뭐 도덕적인 문제로 반대를 하는 게 팔란티어 테크에게는 좋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매출을 나눠 먹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미국 정부 매출 전년 대비 플러스 90% 나왔습니다. 매출이 93% 플러스 나왔는데 미국 상업 매출이 149%잖아요. 덩어리 자체는 미국 정부 매출이 아직도 크죠. 근데 이제 상업 분야로 넓혀가고 있는 거죠. 방산 부분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다음에 네. 이제 상업 분야로 넓혀가고 있어서 상업 분야에서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캐시카우는 미국 정부와의 매출이죠. 자, 그리고 EPS가 전년 대비 무려 156%,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62%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마진이 높아요. 100원 팔면 62원을 남겨먹고 있죠. 자,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매그니피센트 7들이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난다고 그 부분을 자꾸 지적을 받았던 거잖아요. 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네네. 아무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들 저렇게 마이너스가 나면서까지 버틸 수 있을 건가? 막 그런 의문이 제시가 되었었는데 팔란티어 테크는 지금 캐시카우를 계속 벌어들이면서 잉여 현금 흐름도 플러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분으로는 높은 밸류에이션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시대에서 데이터 센터보다 어쩌면 더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AI 인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경쟁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다음 화면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지금 그 팔란티어는 FD 분야에서 저 선제적으로 뭐 요원을 의미합니다. 선제적인 요원. 아, 네. 초기 선도 기업으로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팔란티어가 AI 씬을 주도하고 있지만 AI 씬에서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 로봇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고 결국에는 사람의 역할이 크다. 근데 우리는 훌륭한 인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위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위 FD 인재의 80%를 팔란티어가 훈련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 씬을 주도하는 인재들조차도 결국 우리 팔란티어 시스템 내에서 훈련된 인재라는 거 강조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23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계속 말했듯이 정부 사업 확대. 왜냐하면 국방부 부분에서 성장 때문에 지금 상업 민간 부분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라서 지금 계속해서 협력 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계속 증명했고요. 뭐 가장 유명한 게 빌라덴을 오바마 때 사살할 때도 결국에는 팔란티어의 프로그램이 큰 도움을 줬다. 이런 것이 유명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정보력에서 팔란티어가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레퍼런스가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AI 플랫폼 수요 폭발. 그래서 이제 상업 분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조정 영업이익률이 60%대가 나오기 때문에 뭐 지금 저 60% 70%대는 뭐 TSMC나 최근에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이거든요. 60% 70%대.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 그래서 현금 흐름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잉여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쌓여 있다. 그 돈으로 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엔트로픽이나 오픈 AI가 자기보다 후발주자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이런 레퍼런스들이 쌓여 있고 뭐 인재의 80% 훈련시키고 있는데 엔트로픽 오픈 AI는 후발주자다. 그리고 팔란티어는 초기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 우위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사실 갈리는 게 그 부분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엔트로픽이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하다가 정부와 조금 멀어지는 그 틈을 이미 지금 팔란티어는 채우고 있고 더 이용해가지고 정부에게 더 사랑을 받기 위해 지금 위치를 굳히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팔란티어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40% 급등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팔란티어 같은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주가가 좋아요.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상당히 유사한 그림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갭 상승을 통해서 전고점을 벗겨버리고 신고가를 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흐름이 1, 2주 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저렇게 되면은 그 다음의 흐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지금 하락의 힘이 강하다면 저렇게 상승하고 바로 역 V자로 꺾여야겠죠. 근데 지금 꺾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 N자의 가능성이 지금이다. 상승 N자의 징검다리 모습이죠. 저기서 짝대기가 위로 나오기 전에 미리 선취매를 해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이미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영문자 N자가 보일 때는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하락 N도 마찬가지고 상승 N도 마찬가지고 그 징검다리에서 매수를 미리 해야 네. 먹을 수가 있고 징검다리에서 미리 팔아야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있겠죠. 네, 팔란티어는 8월에 강한 갭 상승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장 마감 후에 또 마켓 시그널에서 발빠르게 이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일이라고 해서 오늘인 줄 알았는데 미국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 네, 헷갈렸죠. 현지 시간이었죠. 네, 8월 26일 내일 이제 실적 발표 예정인데 지금 뭐 그 매출 예상은 92빌리언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100%가량 상승한 이 수치가 컨센서스로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걸 뛰어넘어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것이고 EPS가 2.09달러인데 이걸 뛰어넘어야 그러니까 저건 증권사의 허들입니다. 그 허들을 뛰어넘어야 서프라이즈, 뛰어넘지 못하면 쇼크. 뭐 비슷하게 나오면 부합 나오겠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12개 분기
를 지금 평균을 냈을 때 네. 평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4% 실적 발표일 날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플러스 5% 이상, 그다음에 어닝 쇼크가 나오면 마이너스 5% 이상, 변동폭이 위아래 10% 정도 나올 수가 있는. 근데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그리고 미국 시가총액 1위뿐만 아니라 그냥 보통 미국 시가총액 1위면 세계 증시 시가총액 1위죠. 그렇죠. 자, 그래서 2,800억 달러가 무려 5%에 왔다 갔다 합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5.13 트릴리언 달러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세계 최대 가장 널리 보유된 주식이고 당연히 뭐 데이터 센터, GPU, AI 인프라를 선도하는 AI 핵심 기업. 아까 전에 팔란티어가 앞에서 뭐 자선으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팔란티어가 이제 헤쳐놓으면은 거대한 함선이 뒤에서 따라오게 되죠. 그게 바로 엔비디아죠. 자,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플러스 5.4, 마이너스 5.4 위아래 변동폭이 10%에서 11% 정도 보통 나왔다. 그래서 네. 내일도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 눈높이는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은 그래도 점차 둔화가 되는 흐름이라고요? 네. 자, 2026년도 5월 바로 이번 전분기 실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5% 옵션 시장 예상 변동폭이 있었는데 자, 최근 실적 발표 후 평균 변동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7.4%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4%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분기라던가 12개 분기 평균 대비해서 적게 지금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12개월 그 주가 추이는 11% 정도 상승했습니다. 뭐 지금 뭐 워낙에 뭐 스토리지 3사라던가 이런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지만 그 덩치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샌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랑 시총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쨌든 플러스 11.7,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있고 매그니피센트 7이 막 크게 상승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크게 하락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뭐 매그니피센트 7이 뭐 무너졌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1년 상승률 플러스입니다. 지금까지. 네. 자, 그래서 2026년도 8월 내일 예상되는 실적 발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5.4인데 그게 전분기보다는 적은 변동폭으로 예상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지금 92빌리언 달러 매출 달성 여부보다는 역시 그 네. 뒤에 나오는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를 하향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데이터 센터 매출이 뭐 약간 부진한다던가 그러면 실적 발표 후에도 장후에 시간 외에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클 확률이 높다. 그래서 AI 칩 수요라던가 마진이라던가 그리고 AI 투자 지속 여부들. 그래서 아마 컨퍼런스 콜에서 주기적으로 분 단위로 나오는 발언에 따라서 굉장히 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시장은 뭐 매출, 숫자 그 이상을 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7거래일 하락 랠리를 이어가던 엔비디아가 8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주로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 좀 어떤 시그널을 예상하시나요? 네, 결국에 그래서 엔비디아에 달려 있죠. 물론 이제 팔란티어 테크가 약간 아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엔비디아 어떤 그 상승의 전조 현상일 수도 있다.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약간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한 주인데 왜냐하면 4월 달부터 이어온 랠리가 브레이크가 걸리냐 마냐 하는 굉장히 기술적인 기로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단번에 되돌릴 수 있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오고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를 막 상향을 하면서 엄청난 장밋빛 전망을 또 현실로 끌어오면은 지금의 가치가 또 정당화되겠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우리나라 주가에 지대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이미 한 기업, 한 섹터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방향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내일 또 마켓 시그널에서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가 시그널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노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뉴스는 스페이스X 관련 뉴스인데요. 스페이스X가 루이지애나주에 1,000억 달러 규모의 우주기지 건설을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 규모가요, 맨해튼의 8배의 규모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스페이스X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1,000억 달러를 투입해 초대형 우주기지를 건설합니다. 새 기지의 이름은 스타베이스 루이지애나로 부지 규모만 맨해튼의 8배가 넘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곳에서 로켓 추진제와 이 전력을 자체 생산하는 자급형 발사 기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내년에 시작해 오는 2029년 첫 스타쉽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연간 수천 회의 스타쉽 발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스타링크 확대와 AI 위성 발사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대형 선박용 심해 운송 시설과 우주선 처리 시설을 짓고 공항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프로젝트로 루이지애나 지역에 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스페이스X 관련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애플 관련 뉴스인데요. 애플이 M6와 M5 프로가 탑재된 이 신형 맥 미니와 맥 스튜디오를 출시했는데 주가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애플이 AI 개발자를 겨냥한 신형 맥 미니와 맥 스튜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신형 맥 미니에는 애플 최초의 2나노 공정 칩인 M6와 M5 프로가 탑재됩니다. 애플은 M6를 통해 AI 성능을 기존 제품보다 최대 4배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고성능 맥 스튜디오에는 맥 5 맥스와 맥 M5 울트라가 탑재됩니다. 특히나 M5 울트라 모델은 최대 36코어 CPU와 80코어 GPU를 지원해 고성능 AI 모델 구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근 맥 미니는 AI 에이전트를 구동하는 이 개발자용 기기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만 AI 열풍에 따른 메모리 부족으로 맥 미니 시작 가격은 $899로 인상됐습니다. 신제품은 예약 판매를 거쳐 다음 달 22일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애플의 주가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락했는데요. 다만 이게 또 애플의 기업 경쟁력에는 어떠한 보탬이 될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오픈 AI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칩 AI 칩 할라피뇨가 엔비디아의 GB300 성능을 앞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오픈 AI가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할라피뇨가 성능 테스트에서 엔비디아 GB300을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할라피뇨는 전력당 처리량과 응답 속도에서 GB300보다 높은 성능을 기록한 추론용 AI 반도체입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신 세대인 베라 루빈과는 직접적인 성능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체 AI 인프라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 구축을 담당해온 핵심 인원이 또 최근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고 운영 책임자와 최고 매출 책임자 등 주 경영진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후임 경영진을 영입하며 수익 확대와 기업 고객 확보를 위한 조직 재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체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경영진 교체까지 이어지면서 IPO를 앞둔 조직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IPO를 앞두고 긍정적인 소식이 연이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C레벨 이탈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조직 개편의 일환이다라는 논평까지 함께 내놓았는데요. 오픈 AI IPO까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죠. 이어서 네 번째 뉴스입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는데요. 엔트로픽이 역시나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잠재 매출이 30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인 엔트로픽이 자사의 잠재 시장 규모를 30조 달러 이상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는 스페이스X가 제시했던 28조 5천억 달러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엔트로픽은 AI 모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전체를 기준으로 총 유효 시장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 지난해 S&P 1,500에 포함된 기술 기업 191곳의 매출을 모두 합쳐도 2조 4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엔트로픽은 이번 IPO를 통해 최대 1,000억 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표 기업 가치는 약 2조 달러로 스페이스X가 인정받은 1조 7,700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지나치게 큰 잠재 시장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몇 주 안에 IPO 관련 재무 서류를 공개하고 이르면 9월이나 10월 초에 상장할 전망입니다. 네, 일단은 스페이스X보다 더 큰 규모의 IPO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관련주들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간밤에 CNBC에서는 메인 기사로 이 투자 의견을 내걸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입니다. 비백 아리아가 반도체주가 단기적으로는 10% 더 빠질 수 있다라면서 하락 시에는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반도체주가 단기적으로 최대 10%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금리 상승과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반발, AI 업계 순환금융 우려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반도체주 보유 비중이 S&P 500 대비 13%포인트 높은 점도 부담으로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 조정으로 반도체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 부분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선행 PER은 약 20배로 S&P 500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 반도체 기업들의 향후 EPS는 연평균 약 7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추가 하락이 오히려 반도체주를 매수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벨 테크놀로지, 램 리서치 등을 주요 매수 후보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런 투자 전략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턴 오브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케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떠한 뉴스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노무라 증권이 이제 SK하이닉스 리포트를 냈는데 이 리포트가 이제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다음에 낸 리포트여서 주주환원 정책을 노무라 증권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리고 또한 이제 7월달에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급락했는데도 SK하이닉스에서 어떤 시각 유지하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 이제 나온 리포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SK하이닉스가 요 노무라 증권이 보니까는 리포트를 냈는데 보니까 새롭게 내놓은 리포트긴 하지만 어쨌든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요지의 리포트였고요. 그렇다면은 노무라 증권이 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냈습니까? 예.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월 달에 주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6월 22일을 고점으로 찍고 이제 SK하이닉스가 무려 120만 원대까지 폭락을 했었는데 이 폭락을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많은 증권사들은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SK하이닉스의 목표가도 같이 내렸습니다. 목표가를 내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긴 했는데 어쨌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기업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시장의 상황이 수급에서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대폭 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노무라 증권에는 목표가를 기존의 470만 원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티증권이나 이제 그 시티그룹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주가가 폭락을 했지만 메모리의 상황과 SK하이닉스의 어떤 기업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목표가를 유지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은 좀 약간 이렇게 부안내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노무라 증권은 자기들이 다시 분석을 해봤지만 우리가 목표가를 내릴 만한 기업의 본질적인 차이, 메모리의 시장의 어떤 변화는 없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뭐 대부분의 외국계 증권사들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까? 예, 시티그룹도 그랬고 저희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대로 저희 건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유지를 했죠. 제 기억에 시티그룹은 심지어 목표가를 좀 올리기도 했어요. 미세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증권사들처럼 목표가를 뭐 대폭 하향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보니까는 노무라 증권이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를 왜 이렇게 선정했는지가 궁금한데 요 지금 이제 증권사 리포트의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다음에 작성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이 결국은 SK하이닉스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FCF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FCF에 따라서 이제 그 주주환원 정책이 결정되니까요. FCF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한다면 주주환원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볼 수 있고 FCF의 50%를 잉여 현금의 50%를 주주들에 돌려주겠다 했으니까 만약에 노무라 증권이 FCF를 갖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주주환원 정책도 사실은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수치로 말씀드린다면 노무라 증권은 올해 FCF를 갖다가 약 156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18조 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여전히 엄청난 규모의 FCF가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했고 내후년 28년도에도 엄청난 규모의 이제 FCF를 전망했는데 무려 377조 원이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318조 원의 FCF를 전망했는데 내후년은 이보다 더 점프를 합니다. 줄어들지 않고 점프를 하는데 370조 원을 전망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절반의 가량을 갖다가 주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SK하이닉스가 공시로 이제 약속을 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올해는 78조 원, 내년에는 160조 원을 갖다가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내후년에는 188조 원.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노무라 증권이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벌어들이는 돈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벌어들이는 게 없으면 이렇게 잉여 현금을 갖다가 만들 수 없고 잉여 현금이 없으면 이제 주주들에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리포트에서 여러 가지 주주환원 정책이 있죠. 우리가 보통 주주환원 정책을 한다면 배당이 있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이 있고 또한 이제 소각을 하면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자사주 매입해야 되는데 이런 중에서 자사주 소각이 SK하이닉스가 선택한 자사주 소각을 가장 이제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시장들이 반응해도 그렇긴 한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배구조상에서 이제 금산분리법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를 소각을 해버리면 앉아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이 합이 10% 넘어가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대신에 배당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SK하이닉스는 금산분리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선택했고 삼성전자 비교하지 않았지만 노무라 증권이 자사주 소각이 가장 최고의 주주환원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에 있어서 좀 다르게 반응을 했고요. 내년과 내후년에도 자사주 소각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요인은 결국은 메모리 가뭄이 내년과 내후년에도 지속된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월요일 날 말씀했다시피 AI의 생태계의 최대 대장주가 어디입니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도 어쩔 수 없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들의 엔비디아의 최대 빅테크 고객인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내년에 출시되는 자기들의 최고 사양 제품에 대해서 판가를 15% 이상 올리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메모리 기업들의 D램과 HBM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AI의 고객들에게 판가 올리겠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메모리 공급이 메모리의 가뭄이 지속된다는 것이 여전히 엔비디아의 그 판가 인상에도 그대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는 이제 장기 공급 계약,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노무라 증권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죠. 예. 노무라 증권이 자기들 목표가를 유지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제시했냐면은 LTA 장기 공급 계약을 갖다가 체결하고 있으니까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면 5년 단위의 물량을 일단 확보하게 됩니다. 처음에 LTA가 나오니까 일부에서는 LTA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냐? 계약을 장기적으로 묶어놓으면 향후 추가적으로 이제 판가 올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비롯한 메모리 기업들의 그 영업이익 정점이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잘못 해석한 것이죠. LTA 이제 본질은 무엇이냐? 장기를 공급을 하지만 일단 미니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이제 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올라간 만큼의 장기 공급 계약도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 LTA의 핵심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에 5년치를 갖다 무더기로 묶어놓은 다음에 시장의 판가를 갖다 반영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할 리가 없죠. 그것을 노무라 증권도 반영하면서 LTA는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갖다가 올리는데 중요한 어떤 그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의견은 투자 의견은 노무라 증권에서 가지고 오신 의견이었는데요. 보니까 목표 주가 470만 원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증권사랑 보는 시선이 약간 다릅니다. 최근에 국내 증권사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한 거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약간 시선이 다릅니다. 외국계 증권사를 좀 장기적으로 봅니다. 2028년까지 이 메모리가 얼마나 팔릴까 그리고 회사가 남는 돈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주주들에게 얼마나 돌아갈까를 중심으로 봤다면은 일단은 국내 증권사 약간 좀 단기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시선 차이가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노무라 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대로 투자 의견을 유지했다. 470만 원을 본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으로 470만 원대까지 SK하이닉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저께 이제 현대차가 노사 합의를 하면서 전면 파업을 갖다가 피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발빠르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차 위상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현대차 노사 잠정 합의, 왜 잠정 합의냐면 합의를 했지만 결국 이제 노조원들의 직접적인 투표를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잠정 합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임금 협상에 합의를 했다. 31일 날 이제 투표에 붙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시선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그러니까 이번 잠정 합의가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그 이미 사실 현대차 노조가 부분적으로 파업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 파업이 사실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파업이 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10년 만에 하루 종일 이제 파업을 갖다 이미 했습니다. 했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노조가 이제 그 사측의 경영진 압박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합의안을 갖다 이끌어내는데 그래서 만약에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하루 온종일 파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되면서 그 현대차의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고 매출에 영향을 끼친다면 당연히 주가에도 안 좋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쨌건 이제 잠정 합의안이지만 전면 파업을 갖다가 그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극적 합의를 갖다 마련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 주가를 잠시 보면은 현대차가 1월 달에는 그 우리가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를 갖다 이끌었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주가 상황이 더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지만 1월 달에 CES에서 현대차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갖다 딱 출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현대차가 완성차로 세계 3위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휴머노이드 입장에서도 엄청난 이렇게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충격을 받으면서 이 부분이 이제 현대차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이제 시장 높이 평가를 하면서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현대차 주가를 갖다 매입을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6월 1일 고점으로 현대차 주가가 계속 내려갔는데 이것은 어떤 일이 반영됐냐? 물론 현대차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에도 올해 좀 안 좋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일 고점을 찍기에는 좀 안 그 뭔가 맥락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고점 대비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면 44% 급락을 했는데 이유는 결국 이제 6월 달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주가가 엄청나게 흘러내리면서 그러면 시장 전체가 코스피가 안 좋아하니까 현대차도 할 수 없이 이제 주가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내렸다가 저점을 찍고 올라갔는데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이 와중에 만약에 어저께 노사가 합의를 하지 못했으면 그럼 다시 이제 주가도 내려가게 되고 현대차 주주들에게는 정말 그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겠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노사 간의 합의가 하면서 이제는 현대차가 다시 이제 달릴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가 나오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월 달에 현대차 주가를 달리게 했던 요인은 그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서 시장 충격을 받으면서 아틀라스를 갖다가 현대차가 전면 배치하게 된다면 세계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 입장에서는 매출에 있어서 또 다른 먹거리가 만들어진다. 아틀라스를 갖다가 현대차가 다른 외국 완성차나 제조업체에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동시에 또 하나 무엇이냐? 현대차가 이제 제조업에 자기의 자사 공장에 아틀라스를 배치하면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현대차를 갖다가 완성차로 분류하기보다는 로봇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따라서 현대차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틀라스가 중요하고 어제 노사 합의안에도 당연히 아틀라스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아틀라스를 만약에 현대차는 미국에 배치하기도 했지만 아틀라스를 언제 한국에 들여와서 배치하느냐. 민노총은 이제 결사 반대를 하고 있죠. 아틀라스를 국내에 배치하는 순간 민노총의 여러 가지 어떤 지렛대, 예컨대 이제 우리는 파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현대차 입장에서 난처한데 아틀라스를 갖다 생산재 배치해버리면 파업의 효과가 감소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이제 아틀라스가 전면 반대를 하고 아틀라스를 전면 배치하는 순간 현대차에 대한 임금 협상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특근이라든지 그 공휴일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왜 로봇은 이제 공휴일 수당을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또 민노총은 결사 반대를 했는데 결국 이제 대사의 문제인데 어저께 잠정 합의안에서는 아틀라스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논의는 했지만 잠정적 결론 내지 않았고 현대차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분석은 무엇이냐? 28년도에는 이제 아틀라스를 갖다가 미국 시장에 배치를 하면서 심지어 이렇게 그 한 3만 대 정도로 배치한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의 그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현대차가 중요한 먹거리 동력원인 자율주행차 입장에서 사실 작년 12월에 이제 해당 사업 부문장이 이제 경질을 당하면서 현대차 입장에서 큰 낭패를 봤거든요. 대신에 자율주행차 대신에 이제 아틀라스를 말미암아서 로봇 기업으로 변신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기반을 갖다가 28년도에 이제 미국 시장에 배치한다면 현대차의 주가랑 이제 시장에 바라보는 시각은 되게 긍정적으로 변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는 이제 배치 계획을 2028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배치 계획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게 배치가 된다면은 앞으로 현대차의 뭐 경쟁력은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제 그 사이에 중요한 것 중 하나 무엇이면 이 아틀라스가 사실 처음부터 현대차 만든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이제 MIT 출신의 연구원들이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제 대주주도 이제 그 현대차가 이 아틀라스 인수하기 전에 대주주가 이제 손정희 회장이었죠. 소프트뱅크였는데 그 정의선 회장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아틀라스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아틀라스를 끌어온 다음에 여기에도 투자를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오늘의 아틀라스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새로운 기업을 인수했는데 인수한 기업을 갖다가 사실 꼽질 피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니면서 인수를 갖다가 성공적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7월 달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녀 지분, 소프트뱅크에 남은 자녀 지분을 갖다가 현대차 그룹과 정의선 회장이 또 사재를 털어가지고 100% 인수하는데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는 현대차 그룹이 완벽하게 로봇 기업으로 변신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제 노사 잠정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28년도에 시장이 어떻게 보냐면 28년도에 아틀라스를 3만 대 생산한다. 3만 대 생산한다고 해서 현대차 입장에서 또 하나의 어떤 먹거리를 갖다 볼 수 있다. 매출을 올릴 수가 있고 이 중에서 2만 5천 대를 현대차, 기아차 공장에 배치할 것이다. 이러면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면 모든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완성차가 완전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정체되고 답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칩을 가져와서 완전 자율주행차로 변신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 동일하다면 아틀라스를 가져온 현대차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생산성에 큰 어떤 점프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틀라스가 전면 배치한다면 현대차가 다른 완성차 입장에서는 다른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아틀라스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시차를 갖다가 그 마일스톤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지도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는 현대차의 이제 노사 간의 합의 함께 짚고 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 두 가지를 다뤄보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노무라증권의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상향 그대로 유지 관련 뉴스였습니다. 470만 원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SK하이닉스는 지금 메모리 자체 그리고 HBM 전부 다 호황입니다. 벌어들이는 돈이 굉장히 많고 이에 따라서 주주들에게 계속해서 환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노무라증권은 그렇기 때문에 47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뒤로 하고 470만 원대까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노사 합의안이 있었는데 아틀라스 역시나 현대차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26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이슈 또 준비해온 거 하나하나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리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상황부터 말씀드리죠. 오늘 아시겠지만 뉴욕 시장 오랜만에 또 동반 반등을 좀 했고요. 세 지수 모두.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오늘 10년물이 4.6%, 30년물은 5.16%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10년물 거의 8% 근처까지 갔죠. 그다음에 30년물도 5.3% 넘겼었고요. 조금 둔화됐습니다. 아직은 30년물도 5%대, 그 다음에 10년물도 4.5% 이상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금리에 대한 부담은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뭐 채권 자경단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고 하는 야덴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양반은 월가에 많이 나오는 뭐 CNBC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분이죠. 이 양반은 5% 그러니까 10년물 5%까지 10년물이 그렇죠 5%까지는 뭐 사실은 그냥 합리적인 수준으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시장은 일단 4.5% 넘어가면 뭐 좀 이상하다 싶은 분위기고 4.7% 넘어가면 이제 발작 비슷한 느낌의 장이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좀 썰렁해집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분위기들, 즉 유가도 많이 하락했고 또 그에 따른 금리 하락, 국채금리 하락 효과가 나타나면서 특히 반도체주들이 또 간만에 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확실히 금리가 높은 날, 국채금리가 높은 날은 뭐 그게 유가가 됐든 다른 무슨 요인이 됐든 간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테크주들이 별로 안 좋은 거는 뭐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와 관련돼서 그럼 이렇게 10년물 미국의 10년물 기준으로 4.67%대, 그 다음에 30년 기준으로 5% 전후의 이런 높은 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거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처음 얘기는 이제 이 베세노믹스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고금리 상황을 제일 못 견뎌야 하는 건 따지고 보면 미국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 11월 이제 불과 한 두 달 반여 남은 거죠. 두 달여 앞두고 금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높게 유지가 된다고 그랬을 때 미국의 재정 적자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사실 그게 또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악순환 고리의 시작점이긴 합니다만은 중간선거에서 현 정부한테 좋을 게 하나 없습니다. 물가가 상승해서 국민들 지금 소매 판매 지난번에 나왔던 거 안 좋게 나온 거, 또 고용도 지난 6월 고용 지표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거 등등등등. 뭐 하여간
먹고 사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다 안 좋습니다. 그렇다 해서 인플레가, 물가가 뭐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것도 전혀 아니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기 애매할 정도로만 CPI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베센트 장관이 등장을 해서 이른바 베세노믹스, 즉 베센트 뭐 경제 어떤 정책, 미 부분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데 시작점은 지난 19일 날 나왔던 바이백을 2배 규모로 늘리겠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당일날은 뭐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일날은 조금씩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0년물, 30년물 다. 하지만 그 다음날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처방이 지금의 구조적인 이 국채금리 상승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시장의 어떤 반응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4일 날 나온 게 이제 5일 만에 나온 게 TGA 계정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TGA 계정은 이거는 뭐 마이너스 미국 정부의 마이너스 통제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 정부의 세수가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담아두는 일종의 그냥 통장입니다. 근데 이 통장에 있는 게 지금 보통 1조 달러 정도, 지금 막 9,500억에서 2조 달러 정도 된다. 그러니까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9월 이후부터 이제 9월부터 이제 9월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그 전까지 돈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한 6천억 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또 쉽게 잘 못 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재무부는 일단 여기에 있는 돈을 갖다가 지금 9,500억 달러 거의 뭐 1억 달러 가까이 1조 달러 가까이 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를 갖다 쓰겠다. 9,500억 달러 좀 차 있으니까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그러면은 바이백을 2배 늘리는 것보다 정부가 재무부가 동원할 수 있는 군자금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량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베센트 장관의 이제 얘기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발언을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시장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시장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또 시장 일면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가 다 그러니까 시장과 정부 이게 맞서지 말라는 얘기. 이건 이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지금 베센트 얘기는 지금 이제 시장에 소위 말하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 특히 이제 CTA죠. 이 추세 추종 펀드가 요즘에 아주 미국에서 굉장히 그 규모가 큰데 이 CTA 쪽 펀드 투자자들 얘네들한테 하는 얘기가 니네 계속 이런 식으로 공매도 국채에 대해서 공매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슛 치고 이렇게 할 경우에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호들갑을 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글쎄요. 뭐 사실 국채 물량이 많은 거는 회사채 물량이 많은 거, 즉 채권 발행 물량이 많은 거는 그건 기정사실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베센트 장관은 시장에 대해서 너네 계속 그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가지 마라. 나는 정부다. 정부를 이길 수는 없다. 이 얘기를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른바 이제 구두 개입 이게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근데 그 구두 개입을 넣어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바이백도 늘리고 TJ 계정까지 쓰겠다 이렇게 이게 실제로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쓸 수 있다. 가동 자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하나 더 보자. 베센트 장관이 했던 얘기 또 하나 보면 두 번째 이겁니다. 비대칭 정보를 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모르는 비대칭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헤지펀드들의 숏포지션과 청산 기준선을 파악하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얘네들이 얼마에 들어가서 얼마 수준을 넘어가면 얘네들한테 이제 손실이 되고 또 이익이 되는지를 다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제 투자자들의 그 이를테면 약한 골이죠.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 정부가 공략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재무부에서 바이백을 늘리고 또 바이백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바이백을 늘리고 그다음에 TJ 계정까지 얘기하고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정부에서 뭔가 물량으로 너네들이 물량 가지고 그렇게 숏을 쳐서 국채 금리를 자꾸 올린다고 그러면 우리도 너네들 국채 투자한 그거를 거꾸로 돌려쳐서 너네들이 손실을 발생하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쇼트 스퀴즈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이렇게 물량을 통해서 정부의 바이백 물량이라든가 TJ 물량을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지금 뭐 오늘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오늘 새벽에 월가에서 나온 얘기들 이제 올라온 내용들을 보니까 한 4.3% 정도까지만 정부가 만약에 끌어내릴 수 있다 그러면 쇼트 스퀴즈가 대량으로 발생을 해서 국채 금리가 뭐 4% 초반 또는 3% 후반까지 갑자기 떨어질 수 있다. 아시는 것처럼 쇼키즈가 발생하면은 이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이제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베센트 장관이 좀 소위 말하는 금융 억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 얘기죠, 결국은. 국채 시장이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YC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1940년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정부가 워낙에 국채 금리가 그때도 이제 뭐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했지 않습니까? 전쟁 자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미 정부가 이제 이렇게 YCC라는 걸 통해서 금리를 직접 제어했던 전례가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가시화되고 진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굉장히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좀 이게 이른바 베세노믹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실제 효과를 보일지 아직은 사실 모릅니다. 오늘도 금리가 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일단은 지난번에 바이백 2배 늘린 것보다 TJ 계정을 쓰겠다라고 얘기한 게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베세드는 무조건 중앙금 선거 전에 금리를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압박을 굉장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고요. 자, 다음 장 가보죠. 여기사에서 이제 국채금리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표 혹시 준비됐으면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지금 30년물이고요. 전반적인 추세가 우상향이죠. 10년물도 한번 보면 좋은데 10년물도 역시 추세가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쨌든 현재까지 분위기는 베센트노믹스가 아직은 뭐 뚜렷한 효과를 그러니까 베센트노믹스가 실제로 효과가 나오려면은 10년물은 정말 4.5% 이하로 내려와야 될 거고 그다음에 30년물도 5% 이하로 내려와야 될 겁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국채금리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뭐 이거는 많이 나온 얘기 때문에 그냥 요약만 하겠습니다. 재정 적자 문제, 그다음에 유럽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국채 발행 계속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빅테크들 이런 쪽에서 회사채 발행 계속하고 있는 이 얘기는 계속해서 나온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 세계 장기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일본 30년물이 4%를 넘었습니다. 영국 30년물도 5.8%, 다 거의 뭐 7, 8년 또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본 10년물 같은 경우 좀 30년, 독일도 마찬가지고 뭐 30년, 22년 뭐 이런 숫자들이 흔하게 요즘 나옵니다. 그만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좀 상승 압력에 압박을 좀 받고 있다. 이 말씀이 좀 되겠고요. 다음 장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고금리 상황이 쉽게 물론 이제 베센트노믹스가 효과를 정말 발휘해서 국채 시장에서 스퀴즈가 발동을 한다. 그러면은 금리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제 근데 그게 만약에 지지부진하다. 또는 그게 오히려 역장을 일으켜서 금리를 더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 고금리라는 부분이 이제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단순히 긴장만 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만 놓고 봐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될 경우에 투자 전략도 좀 새롭게 세워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상승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섹터가 뭐가 있느냐. 정비례되는 섹터. 대표적인 게 금융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난 6, 7월 급락장 때, 조정장 때 비교적 견조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금융주입니다. 금융주는 또 그리고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 보시면 우리나라 시중은행들 상반기에 또 순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 돈 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랑 관계없고 하여간 돈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과거의 그 전례를 보면 고금리기, 그러니까 금리 상승기에 금융주들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냈다라는 그런 뭐 결과가 뭐 충분히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고배당주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을 계기로 해서 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고배당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 구축을 통해서 이제 한국도 이런 고배당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디베이스먼트라는 얘기 요즘에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뭐 이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 나라의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시원찮아질 때 계속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나빠질 때 그러면은 계속 내가 갖고 있으면은 그냥 내 자산이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내 자산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효과, 손실이 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상품이 뭐냐? 이렇게 해당 통화의 가치가 떨어질 때 반대로 역비례 관계에 있는 게 뭐냐?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디베이스먼트 거래인데 그게 대표적인 게 금과 원자재 그리고 지금 코인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랑 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디베이스먼트 거래가 지금
트레이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만약에 금리가 다시 하향 안정세를 찾는다. 그러면은 이 디베이스먼트 거래는 좋은 거래가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장 가보도록 할까요? 금융주 그래서 한번 보죠. 미국의 장기채 금리 상승기 미국 금융주가 강세 보인다는 얘기는 말씀드렸고 최근에 금융주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생명, 보험주죠. 그다음에 DB손해보험 보면 주가가 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얘네들은 좀 주가가 비교적 빨리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금융주들이 시장에서 일종의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DB손해보험 35% 이렇게 꽤 많이 올랐죠. 최근 상황에서 이 정도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이거는 뭐 너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예, 애플 사례를 가지고 이제 고성장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애플과 S&P 500의 연간 주가 수익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뭐 그냥 지금 시간이 뭐 많지는 않으니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애플이 처음부터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고배당주 또는 주주 환원을 잘하는 회사는 아니었고요.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잘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애플이 배당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 자사주 매입을 해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잉여현금 흐름 대비 주주환원 금액 비율이 뭐 60%까지 올라가고 등등등 이러면서 이제 애플의 주가가 뭐 2배, 3배 이렇게 올라서 지금의 애플의 위상을 좀 갖게 됐다. 근데 이런 역할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또는 SK하이닉스가 간다고 그러면 우리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런 애플과 같은 이런 주주환원에 굉장히 친화적인 회사가 될 수 있고 그야말로 주가가 지금처럼 하루하루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전제는 돈을 계속 이렇게 애플처럼 벌어야죠. 그게 참 쉽지 않은 거긴 합니다만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을 유지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는 해볼 만한 충분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관련해서 금하고 코인까지만 잠깐 볼까요? 예. 뭐 앞서 보신 대로 그렇고요. 뭐 로직은 그렇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니까 자산이 금이나 원자재, 비트코인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추세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인 가격도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추세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들 눈으로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고금리가 얼마나 갈지 아무도 사실 모릅니다. 베센트노믹스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실적 발표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지 시간 26일 뉴욕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는 다른 기업처럼 1년에 4번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의 손인준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드디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이제 아침에 오전 6시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가장 중요할 테고 가이던스도 중요할 테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중요할 텐데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관전 포인트 어떻게 꼽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번에 주목해야 될 단 한 가지 지표를 뽑는다면은 매출 총이익률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메모리를 비롯한 다양한 반도체 핵심 부품들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 75%의 매출 총익률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적과 가이던스에서 그에 못 미치는 수치를 제시한다면은 75%라는 수치 대비 시장이 크게 실망을 할 거고요. 그 이상을 보여준다면 이게 AI 수요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메모리를 비롯한 부품 원가 상승을 이제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또 우려 완화 포인트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률이 이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뭐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걸까요? 아니면은 사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품 가격 15%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 약간 매출 총이익률이 불안하다라고 보는 쪽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HBM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거는 내년이기 때문에 올해 이번 분기,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은 이미 다 그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죠. 저는 이게 하방 리스크가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상방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조금 잘 나와도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기는 어려운데 반면에 예상치 대비 안 나왔을 때는 크게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벤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내일 나오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이벤트라기보다는 하방 쪽에 조금 더 위험이 있는 그러한 이벤트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엔비디아는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우등생한테는 워낙 뭐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자금 조달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더라고요. 이게 이전에는 사실 보지 못했던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기도 하고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하다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엔비디아가 22년 이후에 이 AI 사이클을 이끌어오면서 항상 AI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그런 네. 지점에 대해서 솔루션이든 혁신적인 뭐 제품을 내놓든 리더십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요즘 엔비디아가 제일 신경을 쓰고 전면에 나서는 거는 파이낸싱이죠. 그래서 확실히 결국에는 빅테크들의 전반적인 프리 캐시 플로우가 2분기부터 다들 마이너스 전환을 많이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본인들의 캐시플로우로 투자를 하는 걸 넘어서 부채 발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기로 갔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내일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을 놀래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실적이 되게 잘 나와도 어차피 내년, 내후년에 대해서 증명하기 어려운 그런 실적 지속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AI가 어쩔 수 없이 뭐 저는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수익성 있는 특히 오픈 AI와 엔트로픽처럼 프론티어 모델을 지원한다면 토큰을 제공한다면 상당히 수익성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짓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투입되는 비용과 환수되는 이익의 타이밍의 미스매치가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계속 시장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가 내일 이제 뭐 그동안 많이 발표했던 뭐 5천억 달러 규모의 이제 데이터 센터 자사운용사들과 결부되어서 하는 자금 풀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매크로가 계속 불안한 상황이죠. 그렇죠. 10년물 금리도 조금 진정이 됐지만 또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시장 우려를 이제 조금 잠재워주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 단기에 이게 반도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엔 좀 어려운 지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약간 보수적인 의견이시네요. 저는 이 업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이 사이클이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포인트들을 단기간 안에 해소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뭐 주가는 우상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도가 좀 느릴 거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국 투자자분들이 워낙 빠른 걸 좋아하셔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 빠른 상승이 아마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러한 상승은 사실 역사적으로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은 어쨌든 간에 이어질 건데 사이클 자체는 괜찮은데 시장에 가지고 있는 단기적인 과제들이 있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한 2달 전인가요? 출연을 해주셨을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근데 이제 또 투자자분들께서 기대를 하는 쪽이 파운드리 쪽입니다. 파운드리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디램 쪽에서 너무 잘 하고 있고요. 파운드리도 이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흑자 전환의 시점까지는 좀 시기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하반기로 예측은 하지만 그거는 이제 캐파는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황에서 뭐 성과금 충당금을 비롯한 비용들이 있고 또 테일러 팹이 열리면은 단기에 감가상각비가 추가되고 뭐 이런 건 있는데 사실 훨씬 중요한 거는 고객사를 계속 특히 선단 쪽 4나노 혹은 그 이하 2나노 쪽에서 유치할 수 있느냐인데 유치를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빅테크들과의 움직임도 좀 더 본격화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메모리 LTA 계약에서 메모리를 이제 공급을 받으려면은 파운드리 주문을 일부 맡기는 식으로 좀 이렇게 병행 협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당장 올해의 실적보다는 내년, 내후년에 크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토대가 잘 마련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이게 이제 중국의 YMTC 이제 IPO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이제 요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게 크게 문제가 아닌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낸드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순위 간의 이제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YMTC가 사실 이제 디램하고 있는 CXMT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가 일단 맞긴 하고요. 특히 이제 뭐 중국의 엔지니어링적인 역량은 이미 굉장히 높이 올라온 상황에서 낸드는 미국 장비 수출 제재 영향이 굉장히 낮은 그래서 중국 장비 국산화가 사실상 100% 되어 있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존재감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2분기에 3등 업체가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낸드에서는 이제 YMTC가 계속 추격을 빠르게 할 것 같고 아직은 매출 기준에서는 4, 5위권이긴 합니다만은 올해 말 내년으로 가면은 매출 관점에서도 3등 업체가 될 것 같아요. 삼성, 하이닉스, YMTC 그 다음 업체들이 될 거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확실히 조금 무서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앞으로 1, 2년간의 업황은 이제 훼손이 YMTC 때문에 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YMTC는 아예 미국 상무부의 블랙리스트, 엔티티 리스트에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CXMT보다 훨씬 더 강한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 결국 지금 낸드 수요도 미국의 AI 서버가 이끄는 건데 미국의 AI 서버에는 YMTC 제품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은 업황에 대한 훼손은 어렵다. 그리고 이제 YMTC의 존재감 확대에 대응해서 다른 모든 업체들은 증서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사이클 자체가 빠르게 꺾이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떻게 보면 패권 경쟁 때문에 지켜지는 뭐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장비 수출 제재도 일단 CXMT의 성장을 막았던 것도 있고 YMTC가 이제 중국 외 고객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이미 중국의 점유율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결국에는 이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에는 그 두 국가가 경쟁해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긴 한데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국내 반도체 업종의 뭐 전략 앞서서 약간 힌트 주시긴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게 역시나 뭐 포인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도 이 뭐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9월과 10월은 그렇게 편안한 장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특히 9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사주 매입의 효과가 생각보다 작용을 하면서 점진적인 주가 회복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특히 추석을 지나고 9월 말 10월 초부터 보면은
결국 엔트로픽 IPO가 지금 뭐 가장 가능성 높게 예측되는 건 10월 중순이죠. 그러면은 한 2, 3주 전부터는 수급적인 블랙홀에 대한 우려가 확실히 작용을 할 거고요. 스페이스 X 때처럼. 맞죠. 그리고 효과는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엔트로픽이 IPO를 하고 자금 조달을 하는 거는 AI 서버를 더 투자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이제 IPO를 하는 거라서 결국에는 이 메모리의 장기 업사이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10월 한 달만 봤을 때는 분명한 조정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10월에 좀 이렇게 조정을 견디고 나면 뭐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 이벤트도 지나게 되고 하면서 연말에는 다시 이제 메모리가 상승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저는 이 사이클이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실적 추정치도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보는데, 그거는 결국 자사주 매입을 비롯한 주주환원 강도도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우상향을 할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지금의 줄어든 변동성으로 감안했을 때는 내년 한 4, 5월쯤에 이제 메모리 업종이 신고가 전고를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년 4월에요? 예, 4, 5월 뭐 이때.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느린 거 아니냐고 얘기는 하시죠. 그래도 근데, 희망이 예. 있으면 많은 분들이 버틸 그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 특히 5, 6월 같은 큰 주가 급등은 조금 힘들어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너무 난이도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채 사이클로 가면은 계속해서 시장을 의심을 할 거고, 메모리는 계속 좋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좋은 게 28년, 29년에 유지될까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시장 의심을 계속 해소하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느린 회복이 최선이라고 생각은 하고, 다만 저는 어떤 장기적인 우상향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8년에 이제 사이클이 꺾이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컨센서스로 가지고 있지만 저는 훨씬 길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계속해서 매크로적인 불안감이 있을 거라 어떤 미국 정부의 지원 뭐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결부되어서 갔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처럼 굉장히 시간을 가지고 갈 거다, 이러한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마 물리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 매일매일 삼성전자, 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주가 전략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황은 좋은데 이게 주가가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시고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이제 주가 뭐 장기 상승을 이야기하시긴 했는데 여기에 매크로적인 것을 떠나서 이것의 스토리를 약간 훼손할 수 있는 리스크 같은 것들도 아마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가장 가능성도 낮고 사람들이 뭐 예측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만약에 나왔을 때 파급력이 큰 거는 메모리 효율화 기술일 거라 생각은 하고요. 이제 내년도에 보면은 AI 전체 캐펙스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 갈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메모리를 조금만 효율화할 수 있어도 상당한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니까 실제로 많은 연구 개발이 그쪽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예측 가능하고 이제 감지 가능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일단은 과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결국에는 요번에 6월 말 7월부터 메모리 업종이 왜 그렇게 함락하기 시작을 했냐. 다양한 요소들이 계속 나왔는데 진짜 처음 시작은 토큰 효율화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반기에는 AI를 기업 단에서 처음 도입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비싼 거에 대해서 예산 투입을 하다가 그 결국 예산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싼 오픈 모델을 섞어서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메모리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우려는 결국에는 지금 오픈 AI랑 엔트로픽이 전체 뭐 AI 클라우드에서 차지하는 근원이 되는 소싱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업체의 실적이 훼손되지 않느냐가 결국 또 메모리를 비롯한 AI 하드웨어 수요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 엔트로픽 IPO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IPO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 토큰 가격에 대한 우려가 작용을 하면서 원하는 만큼 자금 조달을 못 한다거나 뭐 엔트로픽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작용을 한다거나 하면은 그게 이제 메모리에게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크리티컬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가장 단기적인 악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게 잘 되는 게 엔트로픽 IPO가 중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장기적인 시선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이 안도가 되실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이게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함께 체크하시면서 지금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이긴 합니다만은 오픈 AI가 이제 자체 칩 할라피뇨가 우리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GB300을 제쳤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쓰임은 다르긴 한데 이게 뭔가 반도체 안에서 약간 좀 스토리의 리스크가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되게 특정 워크로드만 집중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저는 계속해서 전반적인 리더십은 엔비디아가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점유율 자체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하나의 뭐 기가와트 단위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엔비디아 칩으로 했을 때와 자체 ASIC 칩으로 했을 때 금액 차이가 꽤나 납니다. 뭐 크게는 이제 2배까지도 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이제 빅테크들은 이미 잘 하고 있고 AWS 트레이니엄 구글 TPU 같은 것들 그 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엔트로픽 전부 다 ASIC 비즈니스를 키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유율 훼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반도체 업황 계속해서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인준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7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 알아야 될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현아연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국채금리의 하락, 유가 하락과 함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 반도체 종목들이 그간에 약했었는데 간밤 미증시에서는 상승하면서 시장을 지지해줬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8개 기술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 기술주 현재 혼조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제외하고 상승해내는 움직임인데요. 엔비디아가 7거래일 동안의 하락을 딛고 일어났던 하루였습니다. 핫칩스 2026에서 로봇과 드론 등 이 피지컬 AI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지속됐었는데 간밤에는 2%대까지 상승해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0.52% 추가 상승하면서 214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고요. 메타도 정규장에서는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9월에 소비자용 AI 에이전트 해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승해냈는데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33% 하락하면서 568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고요. 또 애플도 새로운 모델 출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AI 기능을 추가한 맥 미니 그리고 맥 스튜디오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매물을 소화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고 현재도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0.06% 하락하면서 309달러 선에 지나갔고요. 테슬라는 상승이 냈습니다. 이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모델의 가격을 $5,000 인상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이버트랙의 매출과 점유율이 32% 하락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판매량이 32%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 인상을 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0.21% 상승하면서 350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고요. 알파벳은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고 마이크론도 정규장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핫칩스 2026을 통해서 함께 관심을 받아가면서 상승했고 현재 0.33% 상승하면서 935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국내 ADR 종목들 종가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을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해냈는데요. SK하이닉스 ADR도 간밤의 미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함께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2%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어제 국내 본주도 상승 마감했죠. 오전장에선 약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뒷심을 발휘하면서 상승해냈는데요. 본주의 애프터마켓에서도 2%대 강세를 보였던 게 ADR 종목까지 함께 영향을 미쳤다.
강했다고도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159달러 선에 종가 마무리했고요. 금융 종목들도 1%에서 2%대 상승, 한국전력이 4%대까지 상승세 올려내면서 11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고 KT도 1%대 상승했습니다. SK텔레콤만이 0.85%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관련 주요 지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관련 주요 지표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1%대 강세 보이면서 1070포인트 선에 마무리했고요. EWI ETF는 7시 15분 기준으로 0.19%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간밤에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미증시에서 반도체 흐름 좋았습니다. 1%대 상승해내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유가 흐름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1.37%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 군사적인 갈등은 덜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현재도 1%대 하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81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또 SK하이닉스 ADR도 상승해내면서 마감을 했고 국내 주요 지표들도 긍정적이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